저는 마흔을 앞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리로 일하고 있고 아내와는 결혼한 지 7년째였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고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제 가족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뭘 하든 믿었고 의심한 적이 없었죠. 특히 아이 관련한 부분은 전적으로 아내가 챙기도록 했습니다. 맞벌이라 서로 바쁘다 보니 역할 분담을 했거든요. 저는 돈 벌어오고 아내는 가정과 아이를 챙기는 그런 식이었어요. 매달 제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 학원비였죠. 영어, 수학, 미술까지 3가지 학원에 다닌다고 했고 그 금액만 해도 월 120만 원이 넘었어요. 처음엔 그저 요즘 사교육이 그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사건은 제가 은행 앱을 확인하다가 우연히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본 날이었어요. 평소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을 그저 금액만 보고 넘겼는데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수신인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이가 다닌다는 학원 이름이랑 달랐어요. 예를 들어 꿈나무 수학학원이어야 하는데 거래 내역에는 이상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뭔가 착오겠거니 했지만 다른 이체 내역들도 확인해 보니 전부 이상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무려 6개월간이요. 합치면 거의 7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학원장 개인 계좌로 넣고 있는 거라고 여겼어요. 요즘 그런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여보, 혹시 이거 학원비 이체 이름이 이상혁으로 나가던데. 그 학원장 이름이야? 아내는 잠시 정색하더니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그 원장님 이름이 이상혁이야. 요즘 세금 문제로 학원 계좌 안 쓰고 개인 명의로 받더라고. 그 말에 저는 다시 안심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믿었고 가정에 충실한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 아내의 행동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내는 야근이 늘었습니다. 원래 직장은 오후 5시면 끝나는 직장이었는데 갑자기 저녁 8시까지 회의가 많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늦게 들어왔고 때로는 회식도 생겼다고 했어요. 그런 날은 꼭 샤워를 2번 하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샤워하고 다음날 아침에도 또 하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의심스러운 행동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래 내역을 다시 보고 나니 하나하나 다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저는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니었지만 화면이 켜져 있었고 카카오톡 미리 보기 알림이 떴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고마워. 생활비 때문에 마음 쓰였는데 정말 든든해. 발신인은 이상혁.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면을 더 보려 했지만 아내가 돌아오는 소리에 급하게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머릿속은 백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했지만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머릿속엔 이상혁. 그 이름 3글자만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학원 원장이라고 했던 그 이름.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보냈을까요? 생활비. 자기야. 고마워. 이런 단어들이 왜 학원장 입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점심시간에 조용히 학원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닌다는 학원. 그런데 검색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학원 이름은 존재했지만 학원장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이상혁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구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고 아무 말 없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고 아이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일단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후 몰래 휴대폰을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항상 잠금 설정을 걸어놨고 지문도 인식 안 되도록 설정해 놨더라고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 있는 노트북을 열어봤습니다. 아내는 구글 계정을 노트북에 연동해 놨고 크롬 자동 로그인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 아내의 이메일과 구글 드라이브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봤어요. 아내가 이상혁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메일. 심지어 그 남자의 생활비 내역. 아내가 렌트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스캔 파일. 차량 렌트 비용을 아내가 대신 납부해주는 정기이체 설정. 모든 게 정리된 엑셀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들 학원비라고 매달 빠져나가던 그 돈. 그게 전부 어떤 백수 남자의 생활비였다니요. 제가 피땀 흘려번 월급에서 매달 120만 원씩을 그 남자의 밥값과 월세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매일 밤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당장 들이닥쳐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두 수집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하려 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가짜 웃음, 가짜 관심, 그리고 가짜 가족. 제 삶은 순식간에 가면극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는 방식은 피하고 싶었어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단 한마디 반박조차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아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학원비가 빠져나간다는 명목으로 이상혁이라는 남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건 확인했지만 그 돈이 정확히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내의 카카오톡 백업 복원 시도였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백업 설정을 자동으로 해놨고 저는 노트북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메시지는 복원됐고 저는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사진과 대화 내용을 찾았습니다. 문제의 남자와 함께 찍은 커플 셀카, 놀이공원 데이트 사진, 모텔 간판이 찍힌 투샷.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1주년 기념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저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사진 속에는 케이크가 있었고 촛불 위에 초가 하나 꽂혀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그 둘은 이미 1년 이상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살고 있는 동안, 제 아이를 키우는 동안, 또 매일 같이 제 얼굴을 보면서도 그 남자와 기념일을 챙기고 케이크에 초를 꽂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고 진심으로 토할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예 매일 밤 차량 블랙박스와 위치 추적기까지 동원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고 블랙박스는 자동 저장이 되도록 설정했죠. 어느 날 아내는 야근이라고 했는데 위치 추적 결과 차는 회사가 아닌 아예 다른 동네에서 멈췄고 몇 시간 동안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그 남자가 차에 타더라고요. 아내와 나란히 앉아 웃으며 무언가를 주고받았고 결국 그 남자가 차에서 내린 곳은 바로 모텔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빼박이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던 공동생활비 카드로 모텔, 식당, 카페 등 여러 장소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중 일부 영수증에는 인원수가 적혀 있었는데 2인 기준이라고 명시된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매주 토요일. 제가 아이를 데리고 축구교실에 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에 애인과 점심을 먹고 모텔을 들렀다 나와서 저녁쯤 들어오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이 핑계로 저에게 맡기고 본인은 남자와 시간을 보낸 거였어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가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대. 내가 안아줘야겠지라며 순수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엄마는 회사에서 힘든 게 아니라 바람 피우느라 바빴던 거였어요. 증거가 모이자 저는 아내의 과거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혁이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조사했어요. SNS, 포털, 모든 걸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예전에 아내와 같은 대학 동아리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극 동아리. 10년 전 아내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둘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 분명했어요. 어쩌면 과거에 한 번 불이 붙었던 관계를 다시 이어간 걸 수도 있었죠. 더 소름 끼쳤던 건 제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 하객 중 하나가 바로 그 남자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전율이 돌았어요. 제 결혼식에서 웃고 있는 그 남자. 저는 그저 아내 친구겠거니 생각했지만 그가 바로 지금 내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정말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냉정해졌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어떻게 가장 강력한 복수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혼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 전에 이 인간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보라고요. 일단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 상간자 소송 경험 많은 곳으로 예약을 잡고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갔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돈 거래 내역, 카드 영수증, 블랙박스, 위치 추적, 카톡 대화, 사진, 영상.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죠.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아내 측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 잘하셨네요. 정신적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확실히 가능합니다. 부양 의무 방기 부분까지 포함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지만 또 한편으론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7년을 함께 살고 아이까지 있는 여자가 결국 이런 결말을 낼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는 그날을 선택했어요. 아내가 늘 야근이라고 말하는 수요일 저녁. 전 회사에서 조퇴를 했고 아이는 친정에 맡긴다는 아내 말은 거짓인 걸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제 부모님께 부탁해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차를 몰고 나가는 걸 따라갔어요. 예상대로 그 남자와 만나더군요. 두 사람은 또 모텔로 들어갔고 저는 프런트에서 예약 확인을 부탁했어요. 법적으로 확인은 어려웠지만 제가 CCTV를 틀어달라고 했고 잠시 머뭇거리던 직원이 몰래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는 아내와 그 남자가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끝내자. 가면은 벗겨졌고 나는 이 연극에서 하차하겠다고요. 모든 게 준비됐다고 생각한 그날 밤. 저는 호텔 앞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뛰쳐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버릴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더 이상 뒤에서 증거만 모으는 사람이기 싫었어요. 이젠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들의 얼굴을. 진짜 가면 벗겨진 민낯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텔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섰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2층 207호. 거기 제 아내가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이고 조용히 연락만 해주세요. 직원은 처음엔 난색을 보였어요. 원래 이런 요청은 못 받아준다고. 하지만 저는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캡처본을 보여주며 무게를 실었고 결국 그는 객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는 벨이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상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둘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씻고 있겠죠. 그렇게 5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열렸고 거기서 아내가 먼저 나왔습니다. 눈이 커지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저를 보자마자 말 그대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뒤를 따라 이상혁이 나왔고 그는 저를 보더니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네. 그 인간도 저를 알아봤어요. 제 얼굴을 기억 못할 수가 없었겠죠. 결혼식장에서도 마주쳤고 집에 놀러 온 적도 한두 번 있던 놈이었거든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학원비. 내가 그 돈 받았냐? 그 말에 아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힌 표정이었어요. 그 인간은 말을 하려다 멈췄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너무나 차분했어요. 이상하게도 1년 넘게 내 돈으로 내 밥 사 먹고 모텔비 내고 렌트카 굴리고 다녔다더라. 생활비 받았지. 명품 선물도 받았고. 아내 명의로 보험도 들어놨다면서.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저는 아무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은 이미 며칠 전 다 타버렸거든요. 그 인간은 결국 뒷걸음질 쳤어요. 말을 꺼내려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 모텔을 빠져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아내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을 뿌리쳤어요. 넌 왜 그랬어? 애 핑계대고 돈 빼돌리고 생활비는 내가 벌고 아들 돌보는 건 내 부모님이 해주고 넌 그 시간에 그놈이랑 모텔에서 뭐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말을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어요. 비겁하게도 넌 내 돈으로 다른 남자 키운 거야. 내가 생활비 보태달라고 말한 적 있냐? 카드값이라도 줄여달라고 한 적 있어? 아들은 내가 키우긴 했냐? 그래도 난 의심 한 번 안 했어. 근데 넌 최소한의 선도 안 지켰더라. 그녀는 그제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외로웠어. 처음엔 진짜 그냥 친구였어. 그 사람 힘들다고 해서 조금 도와준 거고 그러다 내가 감정이 흔들렸어. 당신은 항상 바빴고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또 외로웠다는 말이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들은 늘 외로웠다고 말하죠. 왜 외롭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왜 외롭다고 남자랑 모텔을 갑니까? 그렇게까지 외로우면 대화를 시도했어야죠. 상담을 요청했어야죠. 아니면 이혼을 요구했어야죠. 왜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택도 안 하고 제 인생을 농락합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이거 다 증거 있고 변호사도 준비돼 있어. 상간자 소송도 진행할 거고 너한텐 친권 안 줄 거야. 양육권은 내 거고 넌 만나지도 못하게 할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저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아이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날 이후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호텔에 머물며 남은 증거를 정리했고
다음 날 곧장 법원에 이혼 신청서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회사에도 알렸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이상혁을 제 회사 근처로 보내 괴롭히려 들까봐 미리 경고했죠. 회사는 저를 보호해줬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퍼졌습니다. 결혼 7년 차. 사랑했고 믿었고 아끼던 아내는 사실 다른 남자의 월세를 내주던 여성이었어요. 제가 아들 학원비라고 믿으며 보낸 돈은 그 남자의 밥값과 침대값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던 거죠. 법원에 제출한 소장 접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혼과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넣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소송이 이렇게까지 빨리 들어올 줄 몰랐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처음엔 어떻게든 연락을 피하다가 결국 저와 대면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아들도 상처받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처요? 상처는 지금 내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정신과 의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처. 신뢰가 무너진 순간 인간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게다가 그 끝이 내 자식의 이름을 팔아 돈을 빼돌린 불륜이었다면 그건 회복 불가능한 죄악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재산 분할해서 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환경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모든 증거를 판사 앞에 내밀었고 결국 판결은 저에게 유리하게 났습니다. 집은 제게 돌아왔고 아내는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던 상간남. 그는 생각보다 더 구질구질했습니다. 처음엔 자기한테 무슨 책임이 있냐며 나 몰라라 하더군요. 그런데 법원에서 불륜 증거가 확실하다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선고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직업도 없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이라고 아내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백수였고 2년 전엔 전 여친 집에 얹혀 살다가 쫓겨난 이력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는 그걸 알고도 그 남자를 돌봤습니다. 그에게 렌트카를 내줬고 생활비를 지급했고 병원비까지 대납했더군요. 가관이었던 건 그가 보낸 문자였어요. 자기야, 다음 달에도 힘들어. 보험료 대신 내줘. 내가 있어 다행이야. 그 인간은 제 아내를 연애 상대로가 아니라 후견인처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분노보다 허탈함이 컸습니다.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진심이었다면 왜 생활비 내역을 엑셀로 정리했을까요? 왜 학원비라고 위장했을까요? 모든 게 철저히 계산된 거짓이었고 이기심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이 진행되면서 저희 부모님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저를 탓했습니다. 너가 너무 무심했을 수도 있지 않냐고요. 하지만 제가 블랙박스와 계좌 내역을 보여드리자 두 분 다 말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손자를 키우면서 그렇게 애썼던 당신들. 그런데 그 손자 이름을 팔아 외간 남자 밥값을 뗀 며느리라니. 아이에게는 아직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당분간 따로 살아야 해라고만 했어요. 아이는 며칠간 울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눈치가 빠른 아이인 줄 몰랐습니다. 아빠, 그럼 나 이제 엄마랑 못 살아? 그 질문을 듣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눈물 흘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집으로 보내고, 주말엔 축구교실 데려다 주고, 피곤한 몸 이끌고도 가족여행은 꾸준히 가고, 그 모든 게 무의미한 희생이었나. 아내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에 익숙해졌고 그 사람은 날 항상 위로해줬어.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 위로는 침대 위에서 받은 건지, 모텔에서 받은 건지, 심지어 회사에까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가 고의로 퍼뜨린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 판결문을 보고 공유했는지 금방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라갔고
동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다행히 저를 탓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당했는데도 폭력 한 번 안 썼다니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슬프던지요. 사람이 잘못한 상대에게 손찌검하지 않았다는 것조차 대단하다고 불릴 만큼 이 사회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후 회사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결국 자기가 한 짓 때문에 일터까지 잃은 셈이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잘 살아가면 다시 아들만큼은 만나게 해줄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상간 소송도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며 모든 그녀의 흔적을 치웠습니다. 옷장, 화장대, 욕실에 남겨진 헤어롤 하나까지도. 그녀가 남긴 건 가짜 미소와 외로웠다는 변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이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노보다 허탈감이 클 줄도 몰랐습니다.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된 날, 법원 복도에 서 있던 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쌍방간 재산 분할 조정 및 양육권 확정, 위자료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제 귀엔 그 말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내가 그렇게도 아꼈던 가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법률 한 줄로 사라졌다는 게 너무나 참담했어요. 아내는 법정 끝자락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한 사람. 그녀가 지키려 했던 남자. 그녀가 그토록 보호해주던 이상혁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모든 걸 잃고 혼자였던 겁니다. 상간 소송은 제가 완전히 승소했습니다. 그는 판결금 2천만 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했습니다. 겨우겨우 매달 50만 원씩 입금하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웃겼습니다. 그런 줄도 몰랐다니. 엑셀로 생활비 내역까지 정리해서 봤던 인간이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결국 모든 인간은 자기 상황만 처절한 척하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며칠 후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간 휴직하고 싶습니다 라고만 말했어요. 상사도 동료도 다 이해해줬고 그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조금만 떨어지고 싶었어요. 회색 건물, 거짓 웃음, 가면 쓴 인간들, 그런 것들로 둘러싸인 삶이 너무 숨막혔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숙소는 한적한 해변가에 있는 오래된 원룸이었고 주변엔 카페 하나와 작은 슈퍼밖에 없었어요. 처음 며칠은 멍하니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걸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밤엔 조용히 와인 한 잔 마시며 혼잣말을 했어요. 난 대체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속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기 때문인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는 걸 압니다. 사람은 한 번 신뢰를 무너뜨리면 그건 끝이에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리 덧대도 그 자리는 어긋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하게만 보이던 내 얼굴이 거울에서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고 오랫동안 못 읽었던 책들도 한 장 한 장 다시 넘기게 되었고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바다 냄새가 좋다고 생각할 여유도 생겼어요.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느낀 감정, 오늘 먹은 음식, 떠오른 생각들,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
아이는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줬고 아빠 언제 와라는 말에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짧은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불법 영상 촬영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범인은 모텔 이용 고객의 영상을 몰래 저장하다 신고당한 직원이었죠.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증거를 수집했던 바로 그 모텔이었습니다. 잠시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아내와 그 남자의 영상도 그때 찍혔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아직도 그 영상이 유출될까봐 불안에 떨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 뉴스 기사를 닫았습니다. 이젠 그런 것에도 감정이 잃지 않았어요. 제 분노는 이미 제 삶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저는 복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직전, 저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다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내 아이를 누구의 거짓된 말에 내어주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바닷가를 한참 걸었습니다. 별이 수없이 박힌 하늘 아래, 파도 소리만 가득한 어두운 해변 위를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조용히 되뇌었어요. 이제 나를 다시 사랑할 시간이야. 모든 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누군가에겐 책임이 아니라 면죄부가 되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예비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라는 말보다 더 잔인했던 건 조금만 시간을 갖자는 그 한마디였죠. 그녀는 혼란스럽다고 했고 저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아내가 필라테스 강사와 시간을 보내보고 싶다며 한 달만 떨어져 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 서류를 준비해뒀다는 사실에 화를 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민재 31살입니다. 나름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강남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면서 수도권 신도시의 아담한 아파트도 장만했고 누구보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제가 수진을 처음 만난 건 23. 친구가 주최한 보드게임 모임이었어요. 수진은 그날 누구보다 목소리가 컸고 정답이 아닌 것도 자신만만하게 외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당당한 모습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 그게 바로 수진이었어요. 퀴즈 마스터와 엉뚱한 정답을 두고 실랑이를 벌일 때도 전 오히려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녀는 편집숍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고 그 후로도 편의점, 리셉션, 반려견, 산책 대행 같은 일들을 짧게 하다가 결국엔 집안일에 집중하겠다고 했죠.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둘이 살아가는데 큰 무리는 없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수지는 집안을 정말 잘 꾸미는 사람이었어요. 늘 정돈된 공간 속에서 저는 편안함을 느꼈고 그런 일상이 소중하게 다가왔죠. 우리는 성향이 정반대였지만 그래서 더 잘 맞았습니다. 수지는 즉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가끔은 해질 무렵 갑자기 지금이라도 강릉 갈래? 라고 말하곤 했죠. 기름도 없고 숙소 예약도 안 된 상태에서요. 전 속으로는 한숨을 쉬면서도 사실 내심 그런 그녀가 즐거웠어요. 그녀는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런 그녀 옆에서 현실적인 기반을 다졌죠. 균형이 좋았어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믿었어요. 시간이 흘렀고 우리 삶도 별탈 없이 흘러가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약 반년 전쯤 수진이 운동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말은 많이 했지만 직접 등록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헬스장에 등록하고 필라테스 수업도 예약했더군요. 속으로는 좋은 일이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태훈이었어요. 수진의 필라테스 강사, 28살, SNS에선 제법 유명한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마치 조각 같은 몸, 햇살처럼 웃는 미소, 능청스럽게 말도 잘하더군요. 거울 앞에서 몸을 체크하는 시간이 더 길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게 또 묘하게 사람들한테 통하는 모양이죠.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수업 열심히 듣고 의욕이 생긴다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태훈이라는 사람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필라테스 강사니까. 그런 직업은 원래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고 북돋아주는 게 일이잖아요. 수진이 운동에 재미 붙이고 좋은 강사를 만났다면 좋은 일이라 여겼죠.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자꾸 태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꽤 자주요. 태훈쌤 말로는 스쿼트가 하체 탄력의 최고래. 이번에 추천해준 단백질 쉐이크 진짜 맛있어. 코어 운동을 먼저 해야 유산소도 효과가 좋다더라.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어요. 운동에 빠져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괜히 질투하는 남편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그녀의 운동복이었어요. 전에는 늘 늘어난 레깅스에 박시한 티셔츠를 입고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광고 속 인플루언서처럼 컬러풀한 상하의 세트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몸에 착 붙는 레깅스에 배가 살짝 보이는 크롭탑까지 눈에 확 띄는 네온 컬러도 입고 나가던데 솔직히 말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스타일이 자신감을 준다고 말하길래 일단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운동 빈도 자체가 바뀌었어요. 주 23회 가던 필라테스 수업이 어느새 주 56일로 늘었고요. 수업도 원래는 1시간이었는데 2시간씩 걸리고 그 후엔 혼자 유산소 운동까지 하고 온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올 땐 늘 기분이 좋아 보였죠. 오늘은 태훈쌤이 진짜 빡세게 시켰어. 새로운 스트레칭 알려줬는데 진짜 시원했어.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에 살고 있는 게 나 혼자 아닌가. 이 결혼 생활에서 내가 점점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가. 운동 얘기만이 아니었어요. 수지는 요즘 부쩍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누군가와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죠. 제가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화면을 잠그거나 폰을 테이블에 엎어두는 버릇도 생겼고요.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하고 물으면 헬스장에서 친해진 언니들 있어. 그냥 그런 사람들. 하고 웃어 넘겼죠.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에서 뭔가 자꾸만 꺼림칙한 기분이 올라왔어요. 어느 날 밤 같이 TV를 보던 중 그녀의 폰에 문자가 왔어요. 수지는 슬쩍 화면을 확인하고는 미소를 짓더니 답장도 없이 조용히 폰을 내려놨죠. 잠깐이었지만 화면에 분명 태훈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태훈쌤이 무슨 일이야? 하고 묻자 그냥 오늘 수업 어땠는지 체크하려고. 쌤이 다 그렇게 해. 하며 웃으며 넘기더군요. 내가 괜한 의심을 한다는 듯한 말투였죠. 이쯤 되니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 했어요. 그녀는 지금껏 나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설령 내가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더라도 그걸 사실처럼 단정 짓는 건 신뢰에 금을 가게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러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태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했어요. 그 계정은 예상대로였어요. 노출이 심한 운동 사진들, 과하게 멋을 부린 자기개발 문구들, 그리고 고객 성공 사례라며 올려놓은 화려한 전후 비교 사진들까지. 그 중에서도 내 눈을 사로잡은 건 수진과 함께 치킨 사진 한 장이었어요. 헬스장에서 둘이 마주보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분이랑 운동하면 늘 에너지가 넘쳐요. 사랑스러운 수업 시간. 그 순간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결심했어요. 직접 봐야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자고요. 작전을 세운 건 아니었어요. 괜히 문제 삼거나 의심하는 남편처럼 굴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무심하게 말을 꺼냈어요. 나 요즘 너무 앉아만 있는 것 같아. 운동 좀 해야겠는데 너랑 같이 센터 한번 가볼까? 수지는 순간 멈칫했어요. 아주 짧은 정적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어요. 놀랐다가 금세 미소를 띠며 말했죠. 아, 그래? 같이 가면 좋지. 말은 그랬지만 말투에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그걸 짚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며칠 뒤 우리는 함께 그녀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로 향했어요. 수지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어요. 첫날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태훈쌤, 수업 생각보다 진짜 빡세니까. 계속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녀의 모든 말투, 표정, 눈빛 하나까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실물로 본 태훈은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키 크고 몸은 말도 안 되게 다부지고 자기 확신으로 무장한 듯한 눈빛, 기구 사용을 알려주고 있던 중이었는데 수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꼭 강아지가 주인 본 것처럼 반쯤 뛰듯이 다가왔죠. 수진 씨, 오늘도 완전 불태울 준비됐죠? 그 미소 하나면 조그만 발전소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며 오늘도 완전 각오하고 왔어요. 그 뒤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 아, 여긴 제 남편이에요. 오늘 같이 운동하려고요. 태우는 손을 내밀었고 저는 악수를 받았어요. 당연히 그 소나기는 단단했죠. 반갑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동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운동 좀 해야겠다 싶어서요. 하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는 제 말에 과하게 웃어주더군요. 마치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그 후 우리는 웨이트 존으로 이동했고 태우는 수진의 자세를 체크하며 강도를 점점 높여갔어요. 저는 제 루틴을 따라가려 했었지만 그 둘의 분위기를 외면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딱히 손을 잡거나 지나치게 가까운 행동은 없었죠. 하지만 대화 속 리듬, 시선의 교환, 그녀가 태훈의 유치한 농담에 박장대소하는 모습들, 자세를 교정해준다며 다가가는 거리감, 등 뒤로 손을 뻗는 모양새, 그 모든 게 너무 익숙해 보여서 오히려 낯설었어요. 이건 단순한 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가 아니라 어딘가 감정선이 엉켜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결정적으로 수진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 그건 단순히 운동 열심히 가르쳐주는 고마운 쌤을 향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집중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러던 중 태훈이 파트너 운동을 제안했어요. 태훈은 우리를 파트너로 묶었어요. 처음엔 배려하네 싶었죠. 그런데 곧 깨달았어요. 그건 그냥 제가 운동하느라 정신 팔려 있을 때 자긴 수진 근처를 떠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는 거요.
하지만 저는 그걸 다 봤어요. 그 순간의 눈빛, 거리감, 말투까지 다 보였고 다 느껴졌어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제 눈치를 슬쩍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재밌었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자기적이었어요. 그럭저럭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녀는 더 묻지 않았고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예전보다 더 유심히 그녀를 보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센터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태훈에 대해 말하는 방식까지 전부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결코 좋은 쪽이 아니었죠. 어느 밤 수진이 샤워 중일 때였어요. 세면대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절대 손대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무언가 강하게 끌리듯 손이 갔어요. 메시지를 열자마자 가장 위에 보인 건 태훈의 이름이었어요. 길게 읽진 못했지만 몇 줄만 훑어봐도 충분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쌤 덕분에 하루가 기분 좋아졌어요. 노골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지나치게 다정했어요. 저로서는 도저히 편하게 넘길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날 밤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어요. 저녁을 마친 뒤였죠. 수진아, 응? 너 태훈이랑 무슨 일 있어? 그녀는 포크를 입에 가져가던 손을 멈췄어요. 그 자세 그대로 눈을 크게 떴죠. 무슨 말이야? 정말 모르는 척 할 거야? 요즘 그 사람이랑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데. 말하는 것도 행동도 다 바뀌었어.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도 뭔가 말을 꾸며내려는 듯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였죠. 수어, 왜 시간에도 연락하고 있잖아. 도대체 왜? 제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지만 안에서는 이미 불이 났었어요. 수지는 손에 쥐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우자에게 의심을 드러냈을 때 듣기 싫은 최악의 네 글자. 얘기 좀 하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대화는 미안해. 내가 너무 오버했어로 끝날 리 없다는 거려. 그녀가 돌아올 대답은 아마도 꽤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저는 등을 등받이에 기댄 채 팔짱을 꼈어요. 그래, 말해봐. 수지는 뭔가 불편한 듯 몸을 비틀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말싸움도 능숙하게 받아치던 사람인데 오늘은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더군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절대 좋을 리 없다는 건 누구나 알죠. 아무튼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아, 그래? 그럼 뭔데? 제 눈썹이 올라갔고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날이 서 있었죠.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말했어요. 요즘 내가 좀 혼란스러워. 혼란? 제가 되물었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무슨 혼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우리 사이에 대해서 그리고 태훈쌤에 대해서도. 드디어 그 말이 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녀가 무슨 말을 더 이어갈지 끝까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수지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내가 이걸 계획한 건 진짜 아니야. 그냥 태훈쌤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연결된 느낌이랄까. 연결감?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진심에서 나온 웃음은 아니었죠. 황당함에 가까운 웃음. 연결감? 제가 되물었어요. 그게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전부야? 그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해? 수지는 움찔했지만 말을 멈추진 않았어요. 이런 감정 느끼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어. 정말이야. 민재, 난 널 사랑해.
그건 진짜야. 근데 요즘 들어 그냥 내 인생 전체가 헷갈리는 기분이야. 그 전체라는 게 우리 결혼도 포함된다는 거야? 응, 아니, 나도 모르겠어. 수지는 답답한 듯 두 손을 들었다 내렸어요. 요즘 나 자신을 잃은 느낌이야. 이 집 안에서의 나 말고, 우리라는 관계 안에 나 말고, 그냥 나 자신 말이야. 제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죠. 그래서 그걸 찾겠다고 태운 팔뚝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수지는 단번에 발끈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마. 그럼 제대로 말해봐. 왜 지금 너는 우리 관계보다 그 사람과의 연결이 더 중요해 보이는 건데?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보였죠. 그냥 시간이 필요해. 이 감정이 뭔지 제대로 생각해보고 싶어. 시간? 제가 물었어요. 그럼 그 생각해보는 시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야? 수지는 아주 짧은 순간 멈칫하더니 결국 터트리듯 말했어요. 태훈쌤이랑 조금만 시간을 보내보고 싶어.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정말 지금 그 말을 한 거야? 진심이야? 수지는 눈을 내리깔다가 다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단단했어요. 진심이야.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억지로 참았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넌 지금 너네 쌤이랑 시간을 보내보겠다고? 난 그동안 여기서 멍하니 기다리면서 내 감정 실험이 끝나기만 바라면 되고 민재,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상처 주고 싶은 게 아니었어. 수지는 방어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그냥 명확히 하고 싶어서 그래. 이게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의 감정 착각인지. 잠깐? 제가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년의 위기 같은 거라는 거지. 보통은 외제차를 사는데 넌 퍼스널 트레이너를 데려온 셈이고 그녀는 움찔했지만 부정하진 않았어요. 나는 한 3주만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 그 시간이면 내 마음이 확실해질 것 같아.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이 여자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태훈이랑 3주간 시험적으로 지내보면서 우리 결혼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고 싶다는 거야.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듣고 있어야 하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믿기지 않는 허무함이었어요. 수진아, 우리 결혼 생활이 너한텐 진짜 행복했니? 왜냐면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느껴져.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이 커졌고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당연히 행복했지, 민재야. 넌 정말 뭐든 다 해줬고 항상 믿음직했어. 그건 진심이야. 넌 늘 안정적이고 믿음직하고 뭐든 나 위해줬잖아. 수진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지금 그 말 너 스스로 잘 들어봐.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넌 날 완벽한 남편이라고 묘사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남편한테 트레이너랑 마음 정리 좀 해볼 수 있게 시간 좀 달라고 말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수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는 솔직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당신이 항상 바랐던 거잖아. 솔직함. 아, 그럼 솔직해서 너무 고맙다. 제가 양손을 들어 올렸어요. 내 아내가 운동쌤이랑 데이트해 볼 수 있게 한 달 휴가 요청한 걸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다니. 정말 감사하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잠깐 마음 한쪽이 흔들릴 뻔했죠. 하지만 이 대화의 출발점이 뭐였는지를 다시 떠올리니 그 흔들림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마치 태운의 볶은 위 수분처럼 증발해버렸죠.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수지는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죠. 나도 정말 혼란스러워, 민재야. 그래, 혼란스럽다 그랬지. 저는 등을 젖히며 말했어요. 신기하지 않아? 그 혼란이라는 게 태훈쌤을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 사람 때문이 아니야.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건 그냥 나 자신에 대한 문제야. 그래, 그 사람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겠지. 제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냥 아주 우연히 내 감정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거겠지. 어쩌다 보니 헬스장에서 뭔가 연결감도 생기고 말이야. 수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알아서 그녀의 복잡한 논리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침묵은 오히려 어떤 말보다 더 크고 또렷했어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어처구니 없는지 설명해도 그녀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요. 아니, 애초에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거였어요. 이 모든 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너무도 정당하고 너무도 합리적인 감정 탐색이었죠. 이 결혼은 어느새 내가 누군지 찾아보는 실험실로 전락해버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좋아? 그렇게까지 혼란스럽다며? 해. 3주든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 괜찮아? 그래, 괜찮아.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어요. 내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 그녀는 안도 안 든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나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껴안았어요. 고마워, 민재야. 지금 너무 복잡하겠지만 정말 이게 우리 둘한테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더군요. 마치 이게 둘이 함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도 되는 듯. 그녀는 정말 이걸 공동 프로젝트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 하지도 않았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수진만의 선택이었고, 그렇다면 저는 굳이 따라가 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녀가 떠나는 걸 제가 막지는 않을 거고, 기다리는 일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녀가 방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다음 단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당장 짐을 싸진 않았어요. 아마 수지는 이 시험적 별거를 조금씩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한다고 덜 황당해지는 것도 아니지만요. 며칠 동안 수지는 이상하게 친절하다 싶을 만큼 상냥해졌다가 다시 폰에 얼굴을 파묻고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99% 확신했죠. 그 상대는 엄마가 아닐 거라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신경 안 쓰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그녀가 감정 정리를 위한 3주간의 여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이혼까지 가게 될지 확신은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준비해두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엔 새 은행 계좌를 개설했고 저축해둔 돈 중 일부를 옮겼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고 그냥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였죠. 그리고 저는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집안 물건 리스트가 아니라 제 삶 전체에 대한 목록이었어요. 이 관계가 정말 끝나게 된다면 난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소파? 내 거. TV? 그것도 내 거. 의자마다 억지로 올려놨던 수십 개의 쿠션? 다 가져가라.
난 필요 없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느낌뿐이었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지금껏 저는 수진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었고, 이 결혼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고치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드디어 말했어요. 짐을 좀 챙기겠다고요. 마치 주말에 스파 예약이라도 해둔 사람처럼 가볍고 발랄한 어조였어요.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자기 결혼을 내려놓고 트레이너를 시험해보러 나가는 얼굴치고는 참 평온했죠. 그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저는 여느 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그녀는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고 무슨 계획인지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굳이 안 물어도 어디로 향할지는 뻔히 보였으니까요. 수진 없는 첫 며칠은 생각했던 것만큼 어색하진 않았어요. 마음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딱히 슬픈 것도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몇 달 동안 참고 있던 숨을 비로소 내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식으로 이혼을 신청했어요. 뒤통수 치듯 몰래 하려던 것도 아니고 복수심에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예비 옵션으로 남겨지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과의 감정을 탐색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대기하는 후보자처럼 남아있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신청은 난 끝났다는 선언이었어요. 쉽진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 후련했어요. 그 후로는 나름 바쁘게 살았어요. 야근도 하고 운동도 다시 시작했는데 물론 다른 헬스장에서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미뤄두기만 했던 책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시간은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어요. 주변 친구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몇몇은 수진 씨 요즘 안 보여? 하고 묻기도 했고, 저는 그냥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 언니 집에 있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그냥 흔한 일상처럼요. 당장은 이 모든 걸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사실 저 자신조차 아직 감정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대부분은 더 깊이 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만 봐도 궁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요즘 수진 씨랑 괜찮아? 누군가 그렇게 물으면 저는 그냥 어깨만 으쓱이고 화제를 돌렸어요. 이 동네에서 내 이야기가 동네 커뮤니티 단골 주제가 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말투는 비웃듯 가벼웠고 상황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죠. 민재 씨, 알잖아요. 수진이 원래 좀 즉흥적인 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웃음 섞인 말투였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죠. 걱정 마세요. 수진 씨를 위해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잊지 못할 선물일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곧 그녀 손에 이혼 서류가 닿으면 그 의미를 자연히 깨닫겠죠. 이 일에 대해 진심을 털어놓은 유일한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수진이 집을 떠난 지 며칠 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부 다 말했어요. 헬스장 이야기, 태운 이야기, 3주간의 시험 별것까지. 말이 끝났을 때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전화가 끊긴 줄 알았는데 이내 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들려왔어요. 그래 들으니 안타깝다만 차라리 잘 된 걸지도 모르겠구나. 처음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속으로는 더 많은 위로나 최소한의 분노라도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수진이가 나간 거잖냐.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넌 충분히 해줬다.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을 위해서 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냐.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그 전까지 저는 계속 왜 그녀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만 고민했지.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가셨어요. 때론 놓아주는 게 최선일 수도 있다. 그래야 진짜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지. 그날 그 말 중에서도 가장 오래 남은 건 이거였어요.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왜 거기 앉아서 기다리니? 정말 그랬어요. 저는 더 이상 수진에게 혹은 누구에게도 제 선택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그녀의 선택을 했고, 이제는 저도 제 선택을 할 차례였죠. 물론 그 이후로도 수진 소식을 완전히 안 듣고 살 수는 없었어요. 이런 소도시는 결국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소식을 알게 되니까요. 어느 날은 누가 말하길 공원에서 태훈이랑 같이 있는 걸 봤대요. 또 누군가는 도심의 핫한 카페에서 스무디 마시며 깔깔대고 웃더라고 했어요. 2주째 되니까 이야기들이 더 구체적이 됐어요. 장 본다고 마트에 같이 다닌다던가, 주말 플리마켓에서 손을 잡고 걷더라는 말까지 나왔죠. 저는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을 참 못 참죠. 처음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어요. 하지만 이건 질투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분노였죠. 내가 원해서 엮인 상황도 아닌데 그녀는 이 결혼을 마치 연애 체험처럼 다루고 있었어요. 이건 결혼인데 말이에요. 그 3주가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강해졌고 더 분명해졌어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썼던 시간들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진의 선택은 수진의 몫일 뿐, 그게 저의 가치나 정체성을 결정짓진 않아요. 그녀가 돌아오든 말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예비안으로 살지 않겠다는 제 결심이었어요. 3주 마지막 며칠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말을 들을 준비도, 제 자리를 지킬 준비도요.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수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잠시 현관 앞에 멈춰 섰어요. 눈에 띄게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고 손에 든 가방을 꽉 쥐고 있었죠. 머리는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고 화장은 자연스럽지만 신경 쓴 흔적이 보였어요. 표정은 어딘가 긴장돼 보였고 제발 받아줘라는 마음이 읽힐 정도였죠. 나왔어.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작게 말했어요. 마치 친구들과 주말 여행이라도 다녀온 듯한 말투였어요. 3주간 트레이너와 감정을 확인하러 떠났던 사람 같진 않았죠. 저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넘기고 있었어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죠. TV를 음소거로 돌리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다녀왔네. 수지는 잠깐 멈칫했어요. 아마 제가 벌떡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고 그래서 날 선택했어. 아니면 그 사람이야? 라고 묻길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반응이 없자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마치 물 온도 확인하듯 거리두기를 하며 우리 얘기 좀 하자.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유지했어요. 그래, 해봐. 그녀는 뭔가 곧 이해해줘야 할 말을 꺼낼 때 자주 짓던 미소를 지었어요. 늘 어이없는 부탁 전에 쓰던 부드러운 포장용 웃음. 요즘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마치 산타클로스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엄마처럼 부드럽지만 조심스러운 어조였어요. 그리고 결국 난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어. 저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이젠 무슨 말을 하나 싶어 기다렸어요. 민재야, 넌 나한텐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난 널 깊이 아끼고 있어. 우리가 가진 건 특별한 거야. 그리고 안정적이야. 안정적. 저는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감정 없이, 평평하게. 그래, 안정적. 수지는 그 말이 최고의 칭찬인 양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 이 집, 우리 둘만의 역사. 그걸 쉽게 버릴 순 없을 것 같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계속 말하게 놔뒀어요. 그리고 태훈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해야 본인 책임으로 보이지 않을까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그 사람은 재밌었어.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미성숙해. 미성숙. 저는 다시 따라 말했어요. 그래, 그냥 모든 게 새롭고 자극적이니까. 거기에 잠깐 빠졌던 것 같아. 누군가가 그렇게 날 바라봐 주는 게 솔직히 기분은 좋았거든.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우리처럼 진짜 있는 그대로 함께하는 건 아니었어.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비웃음에 가까운 허탈한 웃음이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자기 성장의 여정이라며 포장하고 있는 그녀. 마치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자신은 고뇌했고 성장했고 그리고 최종 선택으로 안정적인 나를 골랐다는 식이었어요. 그걸 알아보는데 3주가 걸린 거야? 제가 물었어요. 톤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냉소가 담겨 있었죠. 그녀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민재야.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리가 안 됐었어. 그래서 지금은 뭘 원해?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 입으로 그걸 어떻게 말할지 궁금했어요. 그녀는 제 팔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우리 관계를 다시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 이제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말투에는 진심이 담긴 듯 보였지만 지난 3주간 제가 보고 듣고 느껴온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더 이상 그 말에 설득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손은 허공에 멈췄고요. 잠깐만, 그리고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지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꺼내려는 걸까? 그런 눈빛이었죠. 저는 서랍에서 지난 3주간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와 그것을 커피 테이블 위에 내려놨죠. 이게 뭐야?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혼 서류야.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혼란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지금 농담이지? 말도 안 된다는 듯 웃었어요. 아니, 진심이야. 민재야, 제발. 이거 웃기지 않아. 수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제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예비안이 아니거든. 그녀는 숨을 들이켰어요. 예비안이라니 그건 너무하잖아. 그래, 난 그렇게 느껴졌어. 넌 3주간 다른 사람과 감정을 시험했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후 그냥 다시 돌아와서 모든 걸 예전처럼 되돌리길 바라는 거잖아. 하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수진아. 결혼은 누가 좀 더 괜찮아 보인다고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잠깐 진심으로 사과할까 싶었지만 그 대신 그녀는 방어적으로 나섰어요. 나도 실수한 건 알아. 근데 이게 당신을 예비한 취급한 건 아니야. 난 내 감정이 헷갈렸고 그걸 정리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는 수십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지. 제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다 버리겠다는 거야?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어. 너는 수많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 속에 날 뒤로 미뤄둔 게 분명히 있었어. 거짓말을 했고, 몰래 연락했고, 결국엔 떠났지. 그리고 지금은 나는 그런 걸 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야. 그녀는 저를 바라봤어요. 분노, 슬픔, 혼란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 3주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고 지금은 그 결정을 실행할 때였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공기 중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그 정적은 숨막힐 정도로 짙었죠. 그리고 갑자기 수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진 듯 어깨를 들썩이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울음 속에서 이 결혼을 되돌릴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건 늦은 감정이었으니까요. 난 정말 우린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말도 아깝다고 느껴졌어요. 그녀의 울음은 점점 커졌고 결국 저는 입을 열었어요. 짐 챙겨, 수진아.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죠.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었잖아. 그리고 나도 내 답을 얻었어.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절박함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응, 진심이야. 그녀는 몇 초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아마 제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길 바랐겠죠.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들어 문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며 말했죠. 후회할 거야, 민재.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아니, 수진아, 내가 후회할 일은 딱 하나야. 널 붙잡는 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제야 진짜 호흡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그녀는 빈 박스를 들고 다시 나타났어요.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를 띠고선 말했죠. 몇 가지 챙길 게 있어서. 민재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생각해봐.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녀는 쿠션 몇 개를 접으며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시선을 들지 않았어요. 포기한 사람은 내가 아니야, 수진아. 너였어.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할 뿐이야.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날 버릴 거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내치는 거야? 저는 커피 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어요. 떠난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만든 상황을 내가 감당하라는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집이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몇 주 후 모든 게 묘한 정적 속에 정리됐어요. 수지는 언니 집으로 들어갔고 이혼 절차는 공식적으로 시작됐죠. 그녀는 시간을 끌려고 했어요. 아마 제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야기가 퍼졌어요. 대부분은 중립을 지켰지만 그녀 쪽 친구 몇몇은 저를 탓했어요. 조금 더 노력해봤으면 어땠겠냐면서요. 트레이너랑 떠난 사람한테 무슨 노력을 더 해야 한단 말인가. 진짜 제 편인 사람들은 다 알아줬어요. 그들이 보기에 저는 단지 스스로를 지킨 사람이었거든요. 친구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넌 착해서 그냥 문만 안 바꿨지. 나였으면 헬스장 간 날 바로 열쇠 바꿨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이혼은 예상보다 덜 복잡했어요. 수지는 몇 개 가구랑 약간의 현금만 들고 나갔고 저는 집과 대부분의 저축과
무엇보다 제 평온을 지켰어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하고 모든 게 가라앉은 뒤 그녀는 몇 번 연락을 해왔어요. 짧고 모호한 메시지였어요. 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말투였죠. 요즘 자꾸 생각나더라. 우리 그땐 좋았잖아. 그녀의 또 다른 메시지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 문을 다시 열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 들었어요. 수진이 태훈에게 차였다고요. 참 놀랍지도 않더군요. 거울 앞에서 팔뚝 힘주며 셀카 찍는 시간이 사람과의 진짜 관계보다 더 중요한 사람한테 정착을 기대했다는 게 오히려 신기했죠. 현재 수진은 언니 집에 얹혀 살며 한 의류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싫어하는 일이라네요. 그녀가 불쌍하냐고요? 글쎄요. 솔직히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건 그녀의 선택이었고, 이젠 그녀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차례니까요. 반면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진짜 나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일은 제게 예상치 못한 깨어남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 내가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되짚어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절대 누군가의 예비안으로는 살지 않겠다. 삶은 너무 짧아요. 누군가에게 첫 번째 선택으로 살아가기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진심으로 믿으며 살고 있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외면당한 시간들. 그 끝에 남은 건 분노도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예비안이 아닌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로 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